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운다고 했었죠? 서술자에 대해서 배우고, 관점에 대해서 배우고, 서술자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이제 분석하는 걸 배운다고 그랬고, 서술자에 따라서 작품 안의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될 수 있다는 것도 파악하면서 배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68쪽부터 192쪽을 배울 거고요. 여러분 국어 공책에 꼭 이 내용 반드시 필기 제대로 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쭉 내려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서술자란 무엇이냐? 서술자란 뭘까요? 자, 서술자는 자, 소설에서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소설에서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는 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인가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알아놓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설은 선생님이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이야기라고 했죠. 이야기. 소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들 옛날에 할머니가 아니면 엄마가 아버지가 아니면 친구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에요. 선생님, 왜 꼭 인물이 있어야 되죠? 왜 꼭 인물이 있어야 되죠? 인물 꼭 있어야 되는 이유 있어요? 자, 여러분, 친구가 이야기 들려줄 때 인물이 없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인물은 없어. 사람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어느 날 지구에 혜성이 와서 꿍 부딪혔다. 뭐 요런 거. 인물이 없고 그냥 사건만 있죠. 근데 이거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야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떤 하나의 사건, 뭐 자연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면은 반드시 인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인물이 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건은 사람 사이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사건. 사람들이 있어야 사건이 있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싸우기도 하고, 사람이 있어야 화해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사람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인물이 있으면 당연히 인물 간에 일어나는 일들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배경은 왜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공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여기가 무슨 우주 공간, 카오스도 아니고, 그쵸? 자, 생각해 보세요. 영희와 철수가 에버랜드에 놀러 갔다.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프레스를 타다가 철수의 안경이 벗겨졌다. 철수의 안경이 티익스프레스 저 밑으로 쭉 떨어졌다. 철수는 안경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아서 영희와 손잡고 영희의 눈에 의지해서 즐겁게 놀다 왔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쳐보세요. 배경이 뭡니까?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이런 게 있어야죠. 그쵸?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철수와 영희가 놀러 갔다. 철수와 영희가 탔다. 철수와 영희가 타던 중에 철수의 안경이 벗겨졌다. 이렇게 공간을 완전 배제하고 배경을 배제하고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뭔가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은 뭐라고 하냐면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설 구성의 3요소.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서술자 다시 갑니다. 서술자는 소설에서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특징은 사건을 이야기해 나가는 주체다. 그다음에 작가가 의도하여 설정한 인물이다. 이거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작가가 의도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자, 배경이 일제시대고,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굉장히 수탈과 착취를 많이 당했죠.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내 땅이 이렇게 있어. 내 땅에서 이렇게 밭을 일구고 사는데, 일본 순사가 이렇게 와서, 부당하게 내 토지를 착취해 갔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쵸? 근데 요런 일들이 있었을 때 작가가 의도한 게 뭐냐면, 이런 내 땅을 빼앗긴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 억울함.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과정에서 억울하고 힘들었을까? 이거를 소설에서 드러내고 싶어. 그러면은 시점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시점을 1번. 이순사의 시점.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조선인들의 논밭들 다 빼앗아서 일본 재산으로 환원하고 다 군수 물자를 위해서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일본 순사가 이 사람의 억울함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이 사람 이 땅을 빼앗긴 농민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서술하는 게 이런 억울함을 더 잘 드러낼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그냥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시점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작가가 그런 억울함보다 그 일본인들의 정말 파렴치한 생각, 파렴치하고 무자비함, 일본인들의 무자비함 이런 걸 드러내려고 했다면 이 1번 시점으로 해도 되겠죠. 요 1번 시점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이 땅을 빼앗아 가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당연히 일본 제국을 위해서 땅을 바쳐야지. 쟤는 왜 땅을 바치지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군. 이런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일본인 순사의 일본인 어떤 관료의 그 마음을 드러내려면 뭐가 좋아? 요 시점이 더 낫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작가가 의도해서 설정한 것이 바로 서술자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술자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짐.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요런 시점으로 하면은 이 이야기에서 억울함이 더 드러나고, 요 시점으로 하면은 그런 어떤 무자비함, 잔인함 요런 측면들이 더 잘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술자가 뭔지 대충 감이 오죠. 서술자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누구한테? 독자한테. 자, 그래서 서술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달하는 사람이다. 요거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서술자가 뭔지를 알았고, 이제는 시점이란 뭐냐? 이거는 쉽게 시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서술자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쉽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 태도, 관점이다. 시각, 태도, 관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자,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아까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에는 주인공도 있고, 여기는 그냥 조연이야, 조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서술자, 선생님 눈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 눈으로 이 작품 세계를 바라보고, 요 다른 쪽 입으로는 독자한테 말하는 존재가 이제 서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과 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눈으로 여기를 바라보고 입으로는 독자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존재가 서술자인데 요 눈이 주인공에 들어갔냐 아니면 주인공 옆에 있는 그냥 관찰자한테 들어갔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아는 신한테 들어갔냐 아니면 그냥 이 사건 세계를 둥둥 떠다니는 카메라처럼 그냥
본 것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는데, 요렇게 이 눈이 있는 위치 주인공의 내면에서 요 눈이 있으면, 주인공의 내면에 눈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고요. 주인공 말고 옆에 있는 조연인데 조연이 주인공을 관찰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 조연에게 요 눈이 가 있는 경우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은 뭐예요? 나의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1인칭이죠. 주인공이 주인공의 일을 얘기하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조연이 나의 얘기를 하는데 그 나의 이야기가 뭐야?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인 게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3인칭 전지적 시점. 전지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건전지 아니죠? 온전할 전자의 알지자. 모든 걸 다 아는 신과 같은 위치. 이게 3인칭 전지적 시점인데, 요 신한테 눈이 들어가 있으면 요 전지적 시점이 되는 거고, 그냥 요 작품 세계를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어떤 우리 그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인물들 비춰서 그 보인 거를 이제 우리 관객들한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카메라처럼 이 작품 세계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만 딱 관찰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있는 위치들이 바로 시점이다. 서술자의 위치가 바로 시점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이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반복을 많이 하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선생님 설명이 자세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누군가는 나는 이거 빨리 이해했는데, 누군가는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끝까지 다 들어야 이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읽어봅시다.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관찰하는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시점의 종류는 선생님 방금 설명한 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시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기본 소양입니다. 알겠죠? 자, 쭉 내려가 봅시다. 자, 보면은 첫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이야기 세계 속에 주인공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나가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서술자야. 주인공과 서술자가 같은 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주동인물의 내면 세계. 주동인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제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연하겠죠. 주인공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한테 일어난 일도 이야기를 하고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내면 세계를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관찰자 시점은 뭐냐면 그냥 관찰해서 겉으로 보이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게 바로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봅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수적 인물인 나가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점입니다. 주인공 말고 주인공 친구 정도, 주인공을 옆에서 바라본 조연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관찰자고 초점은 주인공한테 있어요. 그리고 나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만을 다룰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을 느끼게 해요. 뭔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잘 들으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구분하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하면 반드시 뭐냐면 1인칭 시점입니다. 1인칭 시점이에요. 나가 등장하면은 1인칭 시점입니다. 근데 주인공과
서술자가 같으면 뭐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죠. 주인공 시점. 근데 주인공과 작품 속의 나, 여러분 나가 등장하고 1인칭은 반드시 서술자가 나가 됩니다. 여기도 서술자가 나죠. 근데 서술하는 나가 작품의 주요 인물이 아니야.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돼요. 자, 요 둘 사이의 차이를 조금 더 선생님이 한번 반복 설명을 한다면, 자, 주인공이 있어요. 얘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얘도 주인공입니다. 얘는 머리를 네모로 그릴게요. 동그라미랑 네모는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둘을 살짝 멀리서 떨어져 보는 요 세모 친구, 얘는 조연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서술자입니다. 서술자면서 선생님 1인칭인 서술자는 반드시 작품에서 나로 등장한다고 했죠. 그쵸? 나가 됩니다. 얘네가 이 둘을 보고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그쵸? 그래서 요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나가 뭘 다루냐면 얘네 겉모습만을 보고 전달할 수 있어요. 얘네의 마음, 이 마음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이 아니니까 모르죠. 모르고 그냥 얘네 겉모습만을 관찰해서 전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자, 나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만을 다룰 수 있는 제한이라는 겁니다. 나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을 느끼게 한다. 요 말은 자, 여기에서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인공들의 내면 세계, 내면 세계라고 하면 심리,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죠. 이런 속마음을 모른다. 요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요 주인공의 내면을 모르는 게 왜 긴장을 느끼게 하냐? 이게 좀 이해 안 가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친구랑 즐겁게 룰루랄라 놀이공원에 갔어요. 근데 놀이공원에 갔는데 친구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 근데 나는 그 친구가 왜 그런지 속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긴장을 하게 됩니까? 긴장 안 하게 됩니까? 긴장을 하게 되죠. 그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내가 그 친구의 상황을 알고 그 마음을 조금 더 알 것 같으면 알 수 있으면은 긴장을 덜 하게 되는데 얘가 갑자기 그러면은 긴장을 하게 되겠죠. 이게 소설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인공들의 내면을 모르면 주인공들의 감정과 생각을 모르면 보는 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해소하고자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왜 저렇게 표정이 굳어졌을까? 이 장면에서 왜 당황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게 돼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3인칭 전지적 시점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신과 같이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사건의 전말, 인물의 내면 심리 등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작품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적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선생님이 신과 같은 위치에서 모든 걸 알고 다 쓴다고 했죠. 모든 걸 다 알고 신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다 알고 그것까지 다 말해주는 게 바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그랬죠. 자, 요거는 오히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자, 봐봐. 서술자가 작품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적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게 선생님 상상적 참여가 도대체 뭡니까? 자, 앞에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자. 앞에 이야기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요 이야기 있었죠. 요 이야기에서 봐봐.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인 요 조연인 나가 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얘가 다 아는 게 아니었죠. 요 조연이 다 아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 이 조연이 관찰한 내용만을 나한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사건이 전말이 이거라면은 얘가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어. 요만큼만 전달할 수 있어. 얘는 인물의 심리, 생각도 모르고 얘가 이 1인칭 관찰자, 요 나가 없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가 요 나머지 부분은 독자가 상상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상상적 참여예요. 소설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독자가 상상하고 추론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상상적 참여입니다. 자, 근데 3인칭 전지적 시점은 그냥 다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사건의 전체가 요만하다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요거밖에 전달을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요 전체를 다 전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가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주인공이 지금 왜 저렇게 표정이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걸 궁금해하기 전에 바로 서술자가 얘기해 주는 거죠. 주인공은 아침에 엄마와 싸웠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인사를 대충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말해줘 버리니까 독자가 상상하면서 참여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자, 시점의 마지막 3인칭 관찰자 시점 봅시다. 자, 이거는 서술자가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둥둥 떠다니는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카메라는 뭐죠?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을 촬영할 수 있죠. 카메라가 인물의 마음속까지 다 촬영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그냥 본 것만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자,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 또는 3인칭 제한적 시점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놓고 서술자는 주관을 빼고 객관적인 태도로 외부에 드러난 사실만을 관찰하고 전달한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요거는 둥둥 떠다니는 그냥 카메라라고 생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보고 나한테 전달하면은 주관적이 되죠. 주관적이 됩니다. 근데 카메라가 이 이야기를 보고 나한테 전달하면 어떻게 돼? 객관적이 되죠. 있는 사실 그대로만 나한테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있었던 그대로만 카메라가 전달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점이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서술자는 주관을 빼고 객관적인 태도로 외부에 드러난 사실만을 관찰하고 전달한다.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알지 못하고 겉모습이나 행동만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하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시점은 어떻게 된다?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뉜다. 1인칭은 작품 속에 서술자가 나로 등장하고 3인칭은 서술자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1인칭에서 서술자가 주인공인 경우에는 뭐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서술자와 주인공이 다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자, 3인칭도 서술자가 막 신과 같은 위치에서 서술한다.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근데 서술자가 신이 아니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카메라처럼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전달한다.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관찰자라는 거는 뭐만 전달하는 거다? 관찰한 거.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관찰한 것만 전달하는 게 관찰자라는 의미구나. 요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시점을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소설에서 직접 이 시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